우리 조대고 2학년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0쪽을 펴주세요. 오늘은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주요 인물들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이끄는 군인들이요, 주요 정부 기관을 점령하고요, 혁명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역사는 이것을 군사정변으로 평가하고 있죠. 자, 이들이 내세운 것들은 그 공약이라는 걸 보면요, 여기 보면 뭐 혁명 공약이라고 써져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내세운 게 바로 반공입니다. 반공을 내세우면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고요. 여섯 번째,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가 안정되면 군대로 돌아가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장기 집권하게 되죠.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어요. 자, 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요,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자, 군정은 군사정부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반공이에요. 반공을 강조하면서 4.19 혁명에서 내세웠던 민주적 요구는 억압하고요, 또 언론도 탄압하고요,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앙정보부를 설치했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우리가 줄여서 중정이라고 해요. 1961년 국가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설치가 됐고요. 박정희 정권 창출을 위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80년대에 국가안전기획부, 줄여서 안기부라고 불렸다가요, 2000년대에 와서 국가정보원, 국정원으로 개편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요거 이제 정보기관인데요. 사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죠. 혹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말하는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중앙정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정보부의 부장을 남산의 부장이라고 부른 건데요. 실제로 그 대통령의 오른팔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979년 박정희의 오른팔격이었던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요. 박정희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의 그 통치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헌법을 개정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로 헌법을 개정했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헌법을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거죠. 이때 대통령 중심제는요, 이승만 정권 때와 다르게 부통령이 없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임기는 4년이에요.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2번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박정희는 무려 대통령을 16년째 하다가 죽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 말은 헌법을 계속 바꿨다는 얘기죠. 자, 박정희 정부가 성립하는데요. 박정희는 군대를 전역한 후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요, 1963년도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60년대 박정희 정권 하면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한일협정은 1965년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목적은 이거예요.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할 목적에서 한일협정을 맺게 됩니다. 또한 미국도 요구를 했어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체제를 구축할 의도로 미국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일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일회담은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무상으로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를 독립 축하금 명목과 차관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 말하자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배상을 무시하고요. 돈 받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 되겠죠. 당연히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했고요. 대표적인 시위가 6.3 시위가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시험에는 6.3 시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요. 군대로 시위를 탄압했습니다. 전국에 휴교령을 내린 상태에서요.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1965년. 자, 이 한일협정에서요. 이제 배상에 책임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강제 동원 노동자들이 이렇게 재판을 할 때요. 이러한 한일협정의 내용을 들어서 일본은 나몰라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예요. 여기 보면은 이 프랑카드에 한자로 써져 있잖아요. 제2의 한일합방 결사 반대라고 써져 있어요. 불법적 친일 정권 퇴진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여기 학생들 지금 교복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고등학생들도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있어요. 친일 정권 맞죠? 박정희는요, 일제강점기에 만주군 장교였던 사람입니다. 일본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친일 행위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 결과 일본과 국교는 정상화됐고요.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정말 중요한 사죄와 배상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교과서 261쪽으로 가면요. 두 번째,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다라고 써져 있어요. 베트남 전쟁은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횟수로 10년이나 전개되는 전쟁이고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6.25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져서 싸웠고요. 북쪽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면 남쪽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쪽이 이긴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체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고요. 자, 미국이요. 10년이나 전쟁을 하고도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되는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자,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도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요청을 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브라운 각서라고 약속을 합니다. 미국은 파병 비용을 다 부담하고요.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 또 베트남에 주둔하는 한국군 지원 사업과 현지의 각종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킨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원조와 차관을 제공한다. 이러한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가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군의 전력은 증강됐고요.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인력 수출 등이 활발해집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되는데요.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는 거죠. 베트남 특수를 누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일단 전쟁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또 일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 희생이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요.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 중부 지역을 이제 수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주둔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부의 어느 마을에는 한국인 증오비가 세워져 있대요. 그래서 언제 한국 군들이 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그러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잔인하게 베트남 사람들을 희생시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라이따이안 문제예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라이따이안이 한국인 혼혈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 군인들이 또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에 가서요. 거기에서 베트남 여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서 모두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또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여서요. 우리가 90년대에 수교를 맺기 전까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적국의 그 군대에 속한 사람들의 자녀이다 보니까 라이따이안들이 그 사회에서 상당히 배척받고요. 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이따이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고엽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고엽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요. 고엽제는 뭐냐면 아주 독성이 강한 제초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공습을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은 완전히 밀림지대예요. 그래서 공습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베트남의 밀림의 그 나무들을 다 고사시키기 위해서, 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고엽제라고 하는 아주 강한 제초제를 썼어요. 이런 약을 쓰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장애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우리나라에도 고엽제 피해자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60년대 세 번째 정책은 삼성 개헌을 하게 돼요. 1969년인데요. 자, 67년도에 박정희가 두 번째 재선에 성공합니다. 근데 세 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을 고치겠죠. 개헌을 합니다. 개헌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국민과 야당이 반대 시위를 전개했고요. 정부와 여당이 반대 여론을 억압한 상태에서 삼성 개헌을 단행합니다. 삼성 개헌할 때도 내세운 건 반공이에요. 예, 반공을 내세우면서 삼성 개헌을 하게 되죠. 박정희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가 안보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독재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진에서 망국적 삼성 개헌 음모를 규탄하자라고 써져 있어요. 삼성 개헌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개헌을 했고요. 1971년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박정희는요,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나와요. 김대중 후보, 40대의 젊은 김대중이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김대중을 힘겹게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세 번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반공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또 당연히 박정희 입장에서는 김대중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됐을 테니까요. 70년대 박정희가 그 박정희 정권에서 김대중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고요. 자, 교과서 아래 보면 동백님 간첩단 사건이라고 했는데 동백님은 동베를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베를린이 독일에서요.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 동베를린이 이제 그 공산주의 진영인데요. 감첩단 사건을 조작해요. 조작하는 이유는 67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가 삼성 개헌을 하려면 되게 의석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유럽에서 평화통일 운동을 하던 작곡가 윤희상, 화가 이응로 등을 간첩으로 체포를 해서 국내로 압송했고요. 잔인한 고문 수사를 벌입니다. 사실 간첩 사건은요, 증거가 없어요. 고문에 의한 자백이 다인 거죠. 자, 이렇게 간첩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했고요. 또 서독과 프랑스 정부가 이들의 강제 연행에 대해서 영토의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불리한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2006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로 확대 과장되었음을 밝혔고요. 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60년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